주택 한번 부동산 시장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자산의 많은 부분이 주택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에 올인한 그런 가계분들이나, 주택이 이제 하락했을 걸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나 투자 전략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책에 이제 스테이지 3의 3부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스테이지 3 멋있는데? 예. 스테이지 1이 이제 순한 맛, 예. 스테이지 2가 매운맛, 이제 스테이지 3 가면 비빔밥. 비빔밥. 좋네. 예. 예, 그런 게 이제 제 책의 특성인데 순한 맛, 매운맛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또 섞으면 맛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산 배분인데 그 자산 배분의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국채나 한국 주식 자산 배분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국 부동산이 내 자산의 대부분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국에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2천만 가구니까 무려 0.1% 표본이거든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 표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상품권도 드리고 이러면서 좀 협조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비밀을 이게 이제 무기명이니까 비밀이 시켜준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부자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전부 전체 자산의 70%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주택의 비중은 이제 부자가 되면 한 50% 정도로 주는데 근데 그 운용을 실물 자산으로 그러니까 뭐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또 다른 집들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부자들 찐 부자들조차도 전체 자산의 한 70% 이상이 다 부동산에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불패에 대한 또는 강남 불패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신념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 같은 두 차례에 걸친 아주 격렬한 주택 가격의 폭락이 있었던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제 격렬한 주택 가격의 폭락 사태가 벌어지게 될 때를 대비해서 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포트폴리오가 바로 우리나라의 실물 자산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글로벌 주식, 특히 선진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주식이라는 게 꼭 알주식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SPY 같이 미국 S&P 500에 일부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내에 보면 리츠 상품들도 있고 또 미국 주식시장 내에 들어가 보면 또 뭔 상품이 있냐면 그 인프라 펀드 관련돼 있는 이게 뭐냐면 도로나 파이프라인에 지나가는 물동량만큼 이 공과하는 우리 그 터널 지나갈 때 돈 집어넣고 지나가는 터널들 있죠. 우면산 터널이라고 그냥 바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터널들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터널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의 가장 대표가 선진국 주식 관련돼 있는 자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주식과 부동산 사이클이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20년 봄이지. 2020년 봄에 신문에 막 그 어디 강남 4구, 5구 중에 한 군데에 급매물이 나왔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거기로 제가 갔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찬스잖아.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급매물은 그냥 조용하더만. 아파트 단지 뭐 몇천 가구가 있는 거대 아파트 단지에 뭐 급매물이 나왔다 그러길래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사사시 뒤지면서 며칠 걸려서 계속 정말 나왔다는 급매물을 찾으러 다녔더니 안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고점에서 그때 1400포인트 갔죠.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까지 2000, 2400 갈 정도로 주가 폭락하는데 부동산은 그게 좀 느리거나 잘 좀 방어해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주식과 부동산 사이클이 다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997년이나 2013년 모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외부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 1997년 외환위기. 그렇죠. 또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달러가 환율이 엄청 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이라서 또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놓으면 또 미국 리츠 또는 미국 인프라 투자를 해놓으면 환차익이
생기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가정입니다. 10억에 7억 원 한국에 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3억을 미국 달러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놨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7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괴롭죠. 그러나 내가 저기 해외 투자해 놓은 게 3억 투자해놨는 게 5억이 됐다.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환율 차익이 크니까 그럼 내 자산은 그대로 됐지만 리밸런싱 해야지. 네. 자, 우리 아까 했잖아. 예, 그렇죠. 자, 예. 그러면 거기서 2억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5억 있으니까 지금 시가 좀 빠졌지만 그러면 더 좋은 평형, 더 큰 평형으로 가거나 우리 동네에 더 입지 조건 좋은 아파트가 함께 빠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7억짜리 사면 되죠. 왜 꼭 집에 올인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것도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이걸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질 때는 이게 집값이 싼 아파트가 덜 빠져요. 우리 강남 불패 이러시는데 그 한 번도 매매 안 해본 분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요. 제가 2013년에 강남에 뭐 아파트 사러 갔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면 넌 바보다 소리를 바로 하실 거예요. 안 샀거든. 아니 그 보러 가서 안 샀어요. 왠지 아세요?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각 방마다 짐을 다 싸놓고 또 불이 이렇게 뭐 나갔는데 교체도 안 하고 있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보러 갔는데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샀어야 되는데 안 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님한테 왜요? 그랬더니 오빠 저 집에 우리도 이사 가면 우리도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집을 샀는데 집 사고 난 다음에 집값이 그 집이 그냥 가정인데 한 13억까지 갔었다가 제가 그때 사러 갔을 때가 8억에 살았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한 30%가 실거래가로 찾아보시면 다 그 정도 나와요. 실제로 절대 금액은 보통 부동산은 크니까. 예, 그러기다 그분이 또 연끌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팔고 이혼을 하면 부채 탕감 정도지 이게 뭐 두 분이 희망이 없는 상태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그려놓고 살더라고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H모 아파트였고요. 와 진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강남 쪽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재건축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그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이게 그 부동산이라는 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특히 아주 이렇게 영끌하신 분들이 많이 산 단지는 아무리 그 지역이 인기 지역이고 그러더라도 시장이 한번 하락세로 돌아설 때는 급매가 나와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급매가 가격을 현실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매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올 때는 가격이 되게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질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7억짜리 아파트 살다가 5억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락률이 더 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건 7억대 10억의 아파트 보면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해외 투자를 통해 리밸런싱하면 나의 자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저가 매수,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신축 아파트를 저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건 한번 사면 오래 간다 이런 생각들은 그는 살 때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2013년 하우스 푸어 사태 한번 겪어보면 더군다나 빚내서 그거 들고 있다가 겪어보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과 미국 S&P 500 이런 거 보면 제가 처음 그 치즈라면 먹을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전에 라면인데 그 치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지? 근데 되게 맛있어. 맛있죠. 너무 지금도 좋아해요. 꼭 넣어야죠. 파도 꼭 넣어. 아니 그런 느낌이야. 되게 조합이 신박해. 정말 멋진 그림이죠.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을 텐데 저게 둘 다 투자를 하면 저 사이로 우리 자산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위기가 와도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리밸런싱만 좀 하면 이게 위기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값이 빠질 때마다 나는 내 집을 갖고 있으니까 집값이 안 빠지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라면 집값이 빠질 때 더 좋은 입지에 집을 가면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게 되니까 이게 우리 집값 실거래가가 이번에 찍혔는데 이게 엄청 빠진 걸로 나왔어 이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해갈 수 있잖아. 그래? 야, 이거 이번엔 찬스 같은데. 야, 다른 단지 또 급매물 나온 거 없어. 우리도 이거 급매로 팔고 다른 단지 급매 사자.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가 당연히 이제 뭐 투자 전략을 알려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용성이 1순위이지만 이게 책이라는 것이 직접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다양한 그 뭐지 데이터가 있고 이런 조합이 있고 스테이지 3 이 비빔밥의 맛을 보여주는 게 이러면서 매운맛도 있어요. 예. 순한맛, 매운맛, 비빔밥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냥 투자나 경제 또 이런 흐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또 관점이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카레라이스 1단계는 신라면 정도니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데요. 그건 이제 뒤에 가면 땡초고추들이 막 들어가면 예.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 둘을 조합하면 또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